샬롬, 일론 머스크 11번째. 이겼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130km 나가는 카메라맨을 태우고 달려서 진 겁니다.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요? 머스크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정말 보고 싶네요. 하지만 아직은 내 막라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막라렌이라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군요. 2월 4일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의 답장이었다. 머스크는 문짝과 지붕이 없는 거친 프로토타입이었음에도 T0를 보고 실로 깜짝 놀랐다. 이걸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게이지에게 말했다.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게이지는 더 싸고 더 박스형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느린 자동차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길 원했다. 머스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전기 자동차의 초기 버전은 어떤 것이든 제작 비용이 대당 최소 7만 달러 이상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차에 그만한 돈을 지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는 주장했다. 자동차 회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먼저 고가의 자동차를 만든 다음 나중에 대중적인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게이지와 코코니는 뭐랄까 살이 분별은 떨어지는 발명가들이었어요. 머스크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상식은 그들의 강점에 속하지 않았지요. 이후 몇 주에 걸쳐 머스크는 그들에게 멋진 로드스터를 만들라고 졸라댔다. 모두가 전기차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게이지는 계속 버텼다. 좋아요. 여러분이 T0의 사용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머스크가 물었다. 게이지가 동의했다. 그리고 운명적인 제안도 하나 했다.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길 아래쪽에 자동차광 한 쌍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머스크는 결국 LC 프로퍼션을 상대로 비슷한 경험을 거친 다른 두 사람을 만나 이미 테드라 모터스로 이름이 등록된 회사를 중심으로 자체 소유의 자동차 기업을 출범시키게 된다. 테슬라 모터스의 탄생. 오리오리한 체구와 마른 얼굴에 다혈질 성격을 가진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마틴 에버하드는 2001년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있을 때 중년의 위기를 겪는 다른 남자들처럼 스포츠카를 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킨들의 이전 모델과 전자책 시장에서 처음 인기를 끌었던 로켓북을 출시하며 회사를 창업한 이후 성공적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좋은 차를 살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휘발유를 태우는 자동차는 갖고 싶지 않았다. 그 무렵 기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한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석유 때문에 중동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꼼꼼한 그는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스푸트 레드 시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미가공 연료부터 시작하여 휘발유, 디젤, 천연가스, 수소, 전기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비교했다. 연료가 채굴되는 시점에서부터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시점까지 각 단계마다 정확한 수학을 통해 뽑아봤습니다. 그는 전기 자동차가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조차도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전기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자동차 회사에 일정 비율로 무공해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한 법령을 막 폐지한 상황이었고 제너럴 모터스는 EV1을 생산을 중단한 상태였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에버하드의 말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톰 게이지와 LC 프로퍼션이 만든 프로토타입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 프로토타입을 본 에버하드는 게이지에서 납산 배터리를
리튬 이온으로 바꾼다면 회사에 15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03년 9월 3.6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약 96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주행 거리가 300마일 약 480km에 달하는 프로토타입 D0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에버하드는 게이지와 애쉬 프로퍼션의 다른 직원들에게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거나 최소한 자신이 한 대는 만들어 달라고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 능력은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지요. 에버하드는 말한다. 그때 직접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애쉬 프로포션의 전기 모터와 구동력, 전자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로켓 이북에서 파트너로 일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친구인 마크 타페닝을 영입했다. 이들은 고급 오픈 바디 2승 로드스터로 시작하여 나중에 대중 시장용 자동차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에버하드는 말한다.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 갖고 있던 통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스포티한 로드스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다음 그것을 이용해 브랜드를 구축하자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브랜드 이름은 뭐라고 해야 할까? 어느 날 밤 디즈니랜드에서 저녁 데이트를 하던 중 그는 낭만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도 계속 새 회사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러다 결국 자동차의 유도 전동기라는 장치를 사용할 예정이니까 그 장치의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다음날 그는 티페닝과 커피를 마시며 그의 의견을 물었다. 티페닝은 잽싸게 노트북을 꺼내 온라인에 접속한 후 이름을 등록했다. 그리고 2003년 7월에 법인을 설립했다. 5명의 공동 창업자. 에버하드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다. 아이디어와 이름은 확보했지만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2004년 3월 그는 톰 게이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투자자 유치를 놓고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머스크가 애쉬 프로포션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게이지는 그를 에버하드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난 머스크와 거래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이전에 머스크를 만난 적이 있었다. 2001년 화성학회 컨퍼런스에 머스크의 연설을 들으러 갔을 때였다. 연설이 끝났을 때 그에게 다가가 마치 열혈 팬처럼 인사나 나누자고 붙잡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은 적이 있었지요. 에버하드의 회상이다. 그는 머스크에게 미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그 만남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가 이메일에 쓴 내용이다. 애쉬 프로퍼션 T0로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차를 수익성 있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머스크의 답장이 날아왔다. 좋습니다. 에버하드는 그주의 동료인 이안 라이트와 함께 펠로엘토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내려왔다. 스페이스X에 있는 머스크의 칸막이 방에서 진행된 그 만남은 30분으로 예정되었지만 머스크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간간히 칸막이 너머의 비서에게 다음 회의를 취소하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2시간에 걸쳐 구동력과 모터에서부터 사업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면서 초강력 전기 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미팅이 끝날 무렵 머스크는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이스 X 건물 밖으로 나온 에버하드와 라이트는 하이파이브를 나누었다.
얼마 후 타페닝까지 참석한 후속 회의를 마치면서 그들은 머스크가 640만 달러를 투자하여 초기 자금 조달 라운드를 이끌고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에 합의했다. 타페닝은 머스크가 사업의 잠재력보다는 사명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동차의 동력을 전기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미 확실히 도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머스크는 몇 가지 요청 사항을 밝혔다. 첫 번째는 아내 저스틴이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고 일주일 후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서류 작업을 빨리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에버하드에서 스트로벨과 연락을 취하라고 부탁했다. 머스크는 스트로벨의 회사와 에버하드의 회사 둘 다에 투자하는 것이었기에 그 두 사람이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버하드나 그의 선생 회사인 테슬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던 스트로벨은 자전거를 타고 찾아갔다가 회의적인 느낌을 안고 돌아왔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팀에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머스크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지 마시고 일을 해야 해요.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혁신적인 자동차 회사로 발전하게 될 모체의 조각들이 합쳐졌다. 에버하드가 CEO, 타페닝이 사장, 스트로베리 CTO, 이안 라이트가 COO,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이자 주요 투자자였다. 몇 년 후 이들은 수차례의 격렬한 논쟁과 한 차례의 소송 끝에 5명 모두 공동 창업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21장 로드스터의 탄생. 테슬라 2004년에서 2006년 첫 시승. 머스크가 테슬라에 관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 즉 테슬라를 성공시키며 자동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각인은 독립 공급 업체들의 수백여 부품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대신 가능한 한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테슬라는 수직 통합 방식으로 품질과 비용, 공급망 등 자사의 모든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길을 택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터리에서 차체까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정과 공장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로케이북을 판매하던 시절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제조 공정을 아웃소싱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테슬라의 첫 번째 자동차 로드스터를 제작할 때도 외부 공급 업체들이 만든 부품으로 조립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테슬라를 괴롭히게 될 이 결정에서 에버하드는 배터리는 아시아에서, 차체는 영국에서, 구동력을 LC 프로퍼션에서, 변속기는 디트로이트나 독일에서 공급받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당시 자동차 업계의 일반적인 트렌드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헨리 포드와 여타 선구자들이 해당 산업을 태동시키던 초기에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작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1970년에 접어들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품 제조 부분을 분사하고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지적자산 보유율은 90%에서 약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곧 여기저기 널려 흩어진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였다. 차체와 세시 제작을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한 후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로스앤젤레스 오토쇼 행사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영국의 소프트카 전문 제조업체인 로터스의 부스에 들어가 다짜고짜 임원 중 한 명을 구석으로 몰아세웠다.
예의 바른 영국인이었던 그는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말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코너로 몰렸지요. 에버하드의 회상이다. 우리가 말을 마치자 그는 우리를 영국으로 초대할 정도로 강한 흥미를 느꼈어요. 결국 그들은 노터스로부터 앨리스 로드스터의 자체를 약간 개조한 버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테슬라는 거기에 AC 프로포션의 전기 엔진과 구동력을 장착하게 되는 것이었다. 2005년 1월에 테슬라의 엔지니어와 정비군 18명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시제품 및 쉬운 전용으로 제작하는 테스트뮤를 수작업으로 조립했다. 로터스 앨리스의 배터리와 애쉬 프로포션의 구동력을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째고 자르고 떼우는 많은 작업이 수반되었지요. 머스크는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진짜 차처럼 생긴 테슈뮬러를 만들 수 있었어요. 타 재료와 달리 실제로 문과 지붕이 있는 차였지요. 첫 시승에 나선 스트로베리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녀석이 깜짝 놀란 말처럼 앞으로 손살같이 질주해 엔지니어들을 마저 놀라게 했다. 다음은 에버하드의 차례였는데 그는 운전대를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차례가 되어 운전대를 잡은 머스크는 쌩쌩 차를 몰며 매우 빠르면서도 조용한 가속에 감탄했고 회사에 900만 달러를 더 투자하는 데 동의했다. 누구의 회사인가? 스타트업, 특히 창업자와 투자자가 여럿인 스타트업의 한 가지 문제는 누가 대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때때로 알파 남성의 패권을 잡는다.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워즈니악을 줄여서 몰아낸 경우에 빌 게이츠가 폴 앨런을 소외시킨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때로는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다. 특히 서로 다른 플레이어가 자신의 회사의 창업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 에버하드와 머스크는 둘 다 자신을 테슬라의 주요 창업자로 생각했다. 에버하드의 생각으로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친구인 타페닝은 영입하고 회사를 등록하고 이름을 정하고 투자자를 찾아 나선 본인이 창업자로 대우받아야 마땅했다. 일로는 스스로 수석 아키텍트니 뭐니 온갖 호칭을 갖다 붙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에버하드는 말한다. 그는 그저 이사회 멤버이자 투자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머스크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에버하드와 스트로베를 연결해주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장본인이었다. 내가 에버하드와 라이트, 타페닝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지적 자산도 없었고 직원도 없었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였지요. 처음에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말한다. 나는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테슬라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적어도 처음에는 자신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에버하드가 CEO가 되는 것에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머스크는 궁극적인 권한을 보유했고 그런 권한의 행사를 미루는 것은 그의 본성이 아니었다. 특히 그는 갈수록 엔지니어링 관련 결정에 더 많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테슬라의 리더 팀은 생리적으로 불완전한 분자가 되었다. 머스크와 에버하드는 처음 1년 동안은 서로 잘 지냈다. 에버하드는 실리콘밸리 소재의 본사에서 테슬라의 일상적인 경영을 담당했다. 머스크는 대부분의 시간을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사회 회의나 설계, 검토 등을 위해 방문했다. 그가 회의에서 던지는 질문은 주로 배터리팩이나 모터, 소재 등의 세부 사항을 파고드는 기술적 사안이었다. 그는 평소 이메일을 잘 보내지 않는 편이었지만 초창기 어느 날 밤 함께 모종의 문제를 해결한 후 에버하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세상에 훌륭한 제품 개발자는 국소소인데 당신이 그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일과 시간에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고 밤에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가끔 사교 모임도 가졌다. 에버하드는 말한다. 우리는 결코 술 친구가 아니었지만 가끔씩 서로의 집에 놀러 가거나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곤 했지요.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서로 너무 닮은 탓에 그런 버디 무비가 지속될 수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성마르고 저돌적이고 디테일에 집착하는 엔지니어로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무시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에버하드가 창업팀의 일원이었던 이안 라이트와 불화를 겪으면서 대두되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너무 극심해지자 둘은 각각 머스크에게 상대방을 해고해야 한다고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곧 머스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에버하드의 암묵적 인정이었다. 머스크의 말을 들어보자. 에버하드와 라이트가 계속 내가 왜 상대방이 악마이고 어째서 쫓아내야 하는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일론 당신이 선택을 해야 해요 라고 말했지요. 머스크는 스트로벨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좋아요. 여기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그가 물었다. 스트로벨은 두 사람 모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머스크가 거듭 의견을 강요하자 에버하드가 그나마 덜 사악한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다. 머스크는 결국 라이트를 해고했지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에버하드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깊어졌다. 또한 이 일은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혁신적 디자인. 테슬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머스크는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는 2주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라와 검토회의를 주재하고 모델을 검사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누구인가?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단순한 제안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않으면 발끈하곤 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곧 문제를 일으켰다. 회사의 애초 사업 계획은 큰 변화 없이 로터스의 자체에 여타 공급업체의 부품을 꽤 맞추는 데 치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타페닝은 말한다. 적어도 일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수정만 가는 게 우리의 계획이었거든요. 에버하드는 머스크의 제안 대부분을 거부하려 애썼다. 그의 제안이 자동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때조차도 그랬다.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테슬라를 도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객이 감탄할 만한 로드스터를 출시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버하드에게 말했다. 첫 번째 자동차를 출시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최대한 좋은 차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해요. 어느 날 검토 회의를 진행하던 머스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차가 싸구려 같고 볼품없다고 선언했다. 형편없이 보이는 차를 만들어 놓고 10만 달러 정도에 내다 팔 수는 없었지요. 그가 나중에 한 말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산업 디자인이 아닌 컴퓨터 소프트웨어였음에도 머스크는 로드스터에 미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를 디자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훌륭한 자동차를 연구하고 무엇이 특별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머스크의 말이다. 모든 디테일을 놓고 고민했지요. 그는 나중에 페서디나에 위치한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으로부터 로드스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한다. 로드스터 디자인에서 머스크가 주도한 주요 개선 사항 중 하나는 로드스터의 문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시 제품에 타려면 난쟁이 산악인이나 몸틀기의 달인이 되어야 했어요.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할 만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될 게 뻔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키가 188cm인 머스크는
다소 큰 엉덩이부터 좌석에 붙이로 마치 갓난아기처럼 다리를 접어 차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데이트하기 위해 여자를 태우러 갔는데 여자가 차에 타는데 어려움을 겪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물었다. 그래서 그는 문틀의 아랫부분을 3인치 더 낮추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세시를 재설계한 결과 테슬라는 로터스가 보유한 충돌 테스트 인증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생산 비용에 200만 달러가 추가되었다. 머스크의 마흔은 수정 사항과 마찬가지로 오르면서도 비용이 많은 드는 일이었다. 머스크는 또한 좌석을 더 넓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에버하드는 말한다. 원래의 아이디어로는 로터스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좌석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테스트를 다시 거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로는 자기 와이프의 엉덩이를 감당하기에는 시트가 너무 좁다고 느꼈어요. 나는 엉덩이가 마른 편이라 좁은 좌석이 더 좋은데. 머스크는 또한 커버나 쉴드가 없는 로터스의 기존 헤드라이트가 볼품없다고 생각했다. 머스크는 말한다. 차에 벌레 눈이 달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헤드라이트는 자동차의 눈과 같아서 아름다워야 하지요. 그렇게 변경하면 제작 비용에 50만 달러가 더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사람들이 왜 스포츠카를 구입할까요? 아름답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 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따라서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머스크는 또한 로터스가 사용하던 유리섬유 복합 소재 대신 더 강한 탄소 섬유로 로더스터 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덕분에 도장 비용이 더 많이 들었지만 차체는 더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는 가운데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배운 기술을 테슬라에 적용할 수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에버하드가 탄소 섬유의 비용 때문에 반발하자 머스크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봐요. 스페이스X에 있는 것과 같은 소프트 오픈을 갖추면 연간 최소 500대 분량의 차체 패널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것이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집에 있는 오븐으로도 고급품의 복합 소재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어떤 사소한 디테일도 머스크의 간섭을 피할 수 없었다. 로드스터 시 제품에는 걸쇠를 달깍거리며 여는 일반적인 문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머스크는 간단한 터치로 작동하는 전동식 손잡이를 바꿔야 한다고 고집했다. 테슬라 로드스터를 구매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레치든 전동식 레치든 문 손잡이를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전동식으로 간다고 해서 추가되는 판매량은 한 대도 없을 겁니다. 에버하드가 이렇게 주장했다. 이는 머스크의 디자인 변경에 대해 그가 제기한 주장 대부분의 같은 맥락이었다. 결국 머스크의 의견이 관철되었고 전동식 문 손잡이는 테슬라의 마법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멋진 기능이 되었다. 하지만 에버하드가 경고했듯이 비용은 또 추가되었다. 디자인 프로세스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머스크가 내시 보드가 볼품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에버하드는 결국 절망에 빠졌다. 머스크는 에버하드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렇게 썼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당신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며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군요. 에버하드는 그 문제를 나중에 처리하자고 애원하며 머스크의 뜻을 꺾으려 했다. 상당한 추가 비용과 일정상의 차질 없이 생산 개시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에버하드의 이메일 답장 내용이다. 나는 지금도 그저 2007년 어느 시점에라도 과연 차를 생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느라 반짬을 설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팀의 정신 건강을 위해 대시보드에 대해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진 않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이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에게 이와 비슷한 호소를 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사례에서는 머스크가 마침내 물러섰다. 결국 대시보드 개선은 첫 번째 자동차가 생산에 들어간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머스크와 에버하드의 관계에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많은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충돌 테스트를 통과한 로터스 앨리스 자체를 그대로 쓰면 얻을 수 있는 원가 우위를 상실했고, 더불어 공급망도 더욱 복잡해졌다. 로터스의 기존 공급 업체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테슬라는 탄소 섬유 패널에서부터 헤드라이트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 부품의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했다. 내가 로터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지요. 머스크가 말한다. 그들은 내가 왜 이 차의 사소한 측면 하나하나에까지 그토록 집착하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내가 답했지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 조달을 위한 노력. 머스크가 끝.